DJ의 삶은 개인은 없어요. 동생만이 아니라 가족들도 그렇고 97년 대선을 치르려고 하는데 집에 양복 말고 옷이 없더라고. 알고 보면 부드러운 DJ를 소개하고 싶어서 좀 캐주얼한 잠바 차림으로 오늘은 좀 나와 주십시오. 집에 잠바가 없어요. 잠바 입고 갈 데가 없었어요. 공식적인 외부 행사가 있지 않을 때에도 집에서 양복을 입고 계세요. 집이 사적 공간이 아니고 공적 공간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양복을 입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집에 양복밖에 없는 삶을 살았어요. 아, 이런 삶은 뭘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질 수도 있다 라고 늘 생각하고 있었고 마지막 날까지 알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대한민국과 역사의 불행이죠. DJ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저는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DJ라서 다행이었다. 그 IMF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사실은 2차 대전 이후에 선거를 통해 정권 교체를 이룬 첫 번째 나라가 된 거예요. 그 이전에 이미 민주주의 발전한 나라 말고 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한 나라들 중에 선거를 통해서 여야 간의 정권 교체를 이룬 첫 번째 나라가 된 거예요. 다른 물리적 수단이 아니고. 사실은 DJ가 당선되고 나서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 실감이 없었어요. 유세를 수십 번, 수백 번 들으면서 참 좋은 얘기인데 너무 꿈 같은 얘기가 아닐까. 왜냐하면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그렇게 여쭤본 적도 있어요. 대통령 재직 중에. 제가 신기한 건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론으로만 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민주주의에 대한 꿈을 꾸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었습니까? 사실은 국민의 정부가 IMF를 조기 졸업하는 과정에서 많은 희생이 있었어요. 그 대가를 치렀죠. 그것 때문에 DJ가 비판받았어요. 그런데 DJ가 아니었으면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고 또 DJ가 그 외에 다른 선택지가 있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DJ였어서 다행이다. 그때 우리가 그걸 이루지 못했으면 IMF의 수렁에서 외환위기 속에서 빠져나오는데도 훨씬 어려웠을 거예요. 정권교체를 이룬 나라,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앞장서온 DJ가 대통령이 된 나라라는 게 서구 사회에 준 강력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일종의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신뢰도를 높여주고 심지어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또 미국이 DJ를 보고 우리가 한국에 투자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말할 정도로 DJ가 가진 그동안의 자산이 상당히 도움이 됐죠. 아, 다행이다. 그리고 이제 끝났다. 끝났다는 건 뭐냐면 그 후보 수행의 임무가 끝났다. 제가 쌍문동 살았습니다. 도봉구. 거기에서 아침에 일산까지 6시 반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아침에 6시 반까지 가서 아침 그 미역국 나오는 식사하고 박지원, 정동영 두 분 오셔서 같이 식사하면서 의논하시는 거 이제 거기 배석하고 그때부터 공식 일정을 시작해서 일산 자책에 들어가는 것까지 보고 집으로 가는 게 제 일정이었거든요. 전국을 몇 바퀴를 돌았어요. 설렁탕 먹으면서. 아, 끝났다. 이 숙제가 끝났다. 이런 생각이 저한테는 굉장히 컸죠. 물론 당사의 대변실 출근하고 당선자의 공식 행사에는 배석했죠. 근데 이제 일산으로 출근 안 하니까 한 일주일쯤 지났을 때 부르시더라고. 그래갖고 왜 저 아침에 안 오냐고. 아, 제가 이제 수행 의무에서 이제 해제됐습니다. 후보가 아니셔서. 그랬더니 그 야박하게 그런다고. 그러면서 그때 청와대 가자 그러시더라고. 근데 진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청와대에 가서 일을 하고 싶다거나 해야겠다
할 일이 있다. 어떤 것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대통령 되셨으니까 이제 완전 새로운 팀으로 짜서 가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나한테 필요한 사람이니까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좀 생각해 보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생각을 안 해봤던 문제라서. 그래서 5년에 청와대 생활이 시작됐죠. 구금 생활입니다. 구금. 공보기획비서관 겸 부대변인. 그러니까 공보기획비서관 밑에 국내 언론 비서관, 해외 언론 비서관, 연설 비서관 이렇게 있죠. 다 비서관이에요. 같은 비서관인데 직제상으로 이제 왜냐하면은 공보수석비서관 겸 대변인이거든. 그리고 공보기획비서관 겸 부대변인 이렇게 되니까. 잘 맞아요. 왜냐하면 완전히 다르거든요. 완전히 달라가지고 좋은 건 뭐냐 하면 박지원 대변인은 이렇게 믿고 맡기는 쪽이에요. 저하고 완전히 다르고 생각도 달라서 차이가 있다는 걸 아세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정말 마음에 안 들어 하실 때도 있는데 뒤끝은 없어요. 저의 그 영역을 나름 존중해 주시니까 서로 이제 이렇게 잘 지내죠. 어쨌든 이제 수석비서관이 차관급이고 제가 부대변인이니까 이제 1급으로 임명한다고 그렇게 이제 알려졌어요. 기사도 나오고 1급 뭐 이렇게 해서. 근데 좀 아는 기자가 그러더라고. 야, 이게 30대 후반에 말이야. 1급 이거 말이 되냐? 그러더라고요. 저는 1급이 뭔지도 모르고 사실은 관심도 없고 1급인지 3급인지 관심도 없고. 그런가? 그랬더니 고시를 봐서 5급으로 1급까지 가는 사람의 숫자가 몇 명 되지도 않고 그거 가는데 20년 걸리는데 만약에 9급이나 7급은 아예 꿈같이 도달하기도 어려운데 이 30대 말이야 1급 이거 말이 안 된다. 네 말이 맞다. 그리고 이제 당선자께 제가 1급으로 가는 건 다른 공무원들에게 너무 위화감도 주고 불편할 것 같다. 그러니까 좀 직급을 낮춰주시라. 저는 상관없다. 상급도 좋고 별로 개의치 않고 역할은 역할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제가 이제 2급으로 조정이 된 거예요. 근데 당선자가 어디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박 부대변인은 대통령에게 부담될까봐 1급 안 받겠다고 그래서 2급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도 그 뭐냐 이렇게 다른 분들을 약간 질책하시듯이 그러신 거예요. 저는 이제 그날로 청와대 공적이 됐죠. 그리고 저 때문에 다른 젊은 비서관 모두 2급이나 3급으로 강등됐어요. 아마 뭐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마음이. 우리가 이제 정권 교체를 했고 은연중에 점령군처럼 접수하려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당선자는 절대 그런 포지션도 아니고 그런 마음도 아니셨거든요. 우리는 실제로 공보수석실의 비서관 2명을 그대로 존치시켰어요. 김영삼 대통령의 비서관을 그대로 인수인계 받아서 거의 1년 가까이 같이 일하다가 다른 이제 자리를 잡아서 나가실 수 있도록 했죠.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시고 정권 재창출이 되었지만 청와대 비서관 가운데에 한 명이 남았습니다. 대신 이제 저희 공보수석실은 이 인수인계를 할 파트너가 윤태영 대변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비서관들은 전원 교체하셔도 좋다. 그러나 이 실무진들은 여러분들이 랜딩하는데도 소프트 랜딩하는데도 우리 실무진들이 아주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이니까 행정관 이하 직원들은 좀 받아주라. 그래서 거의 그대로 다 받았어요. 공보수석실은. 되게 그건 다행이었죠. 그러니까 논리적인 면에서의 어떤 의견을 한번 연설 같은 걸 한번 하려면 엄청난 조탁의 과정을 거쳐요. 갈고 닦아서 다듬고 다듬어서 내놓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이제 그런 성정하고 관련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나온 결과물만 보면은 아주 확신에 차 있기 때문에 자신 있는 외향적인 분으로 보이죠. 근데 사실은 DJ가 감정 표현하는 걸 사람들이 본 장면이 거의 없어요. 좋다, 싫다, 맛있다, 맛없다, 밉다, 이쁘다, 이런 감정 표현은 거의 못하고 살아오셨고, 저는 이제 95년에 뵀으니까 그 전까지 DJ는 잘 모르죠. 근데 기리의 김대중이나 뭐 다른 자료에 그 젊은 시절을 보면 그때는 조금 더 외향형에 가까웠을 것 같은데, 제가 뵀을 때는 내향적이고 더 표현을 잘 못하시고 절제되어 있고, 삶의 무게와 역사의 무게 때문에 더 그렇게 됐을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좀 샤이해요. 그래서 평소에 하시는 게 동물의 왕국 보거나 어쩌다 드라마 보시는 거 말고는 취미 활동이라는 게 없어요. 사생활이 없어요. 사실은 정치인의 삶이라는 것은 유리 어항 속의 금붕어처럼 사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도 좀 그런 성향에 가깝다고 저는 느꼈는데 표현 잘 못하시고 부끄러움이 좀 있으시죠. 크게 힘을 주어야 말이 나오는 거예요. 공적인 영역에서 자신을 표현해야 할 때 아주 힘들여 단단히 마음을 먹고 하는 것이다. 뭐 그런 거죠.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절제되어 있는 것 같아요. YS 같은 분이 외향형이잖아요. 내킨 대로 말하고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시고 거침이 없고, 그분에게 강요된 그런 그 성정이었을 수도 있어요. 핍박받고 고통스러운 삶의 궤적에서 강요된 것일 수도 있는데, 취미가 독서예요. 진짜 독서. 제 1번이 독서고 2번이 동물의 왕국 보시는 거. 그 판소리도 조금 들으시는데 사적인 삶의 영역이 없었고, 그 다음에 흥은 있으신데 다리가 불편하지 않으셨어도 뭐 운동하는 거 본 적 한 번도 없으시죠. 그러니까 그 저 정발산에서 뒤로 걷기 하시고, 항상 청남대에 가셔서도 공부하세요, 공부. 이만큼 쌓고 가서. 그러니까 굳이 청남대를 가실 이유가 없는데 그나마 청와대에 있는 직원들 휴가 보내주려고 자리 비켜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뭐 어딜 가나 그냥 서재가 당신의 휴가지예요. 그게 사복이 없다는 게 그거지. 좀 놀으려면 사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양복 말고. 없어요. 운동화도 없고 사복도 없고. 그때 장만했지. 그래도 그것도 워낙에 안 입으시니까 별로 없죠. 뭐 저는 항상 그 부려튼튼 어디서 무슨 사고 어떤 혹은 역으로 공격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한 점검. 우리가 생중계 했잖아요. 평양을 처음으로 전 세계에 롯데호텔에 프레스센터 만들고 평양에 그 생중계 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송출하고 우리 팀들이 다 했죠. 그때. 북한은 그런 송출을 제대로 해본 적이 라이브는 특히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게 처음이었을 거예요. 라이브로 김정일 위원장의 얼굴이 라이브로 전 세계에 나가는 거는 처음이었던 거죠. 당시 춘추관장을 맡으셨던 국민일보 편집국장 출신의 김성진 비서관님이 선발대로 가셨어요. 경호팀하고. 생중계와 송출, 혹은 이제 생중계가 아니더라도 송출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사전 협의를 아주 충실하게 했죠. 어쨌든 이 장면은 라이브로 간다. 두 분이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 근데 두 분이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이 그 김정일 위원장이 공항에 나올지 안 나올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 순환공항을 밟는 순간을 우린 라이브로 하겠다. 그런데 그거에 반대할 수가 없었던 게
거기는 김정일 위원장이 나온다는 걸 말을 못하니까 이건 우리 대통령 내리는 거니까 우리가 생중계 하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당시 KBS 기자가 거기서 비행기 도착하고 먼저 내려서 그 스탠딩을 하기 위해 마이크를 잡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과정에 우여곡절이 많아서 비행기가 도착하고도 조선일보와 KBS 기자는 못 내리게 하겠다고, 그럼 우리 다 같이 돌아가겠다 뭐 이렇게 해서 신경질을 벌이다가 내렸죠. 한국에서 우리가 신문을 파우치로 받아봤거든요. 한국에서 보도된 신문에 다 일면에 김정일 위원장과 김대중 대통령이 손을 맞잡은 악수하는 장면의 사진이 실렸는데 그 신문이 바닥에 굴러다녔어요. 우리는 당연히 바닥에 굴러다니고 깔고 앉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 김정일 위원장이 들어간 사진을 막 바닥에 굴리고 말이야, 밟고 다니고. 그래서 기자들 취재를 못 나가게 일종의 반감금 상태가 됐어요. 기자들의 취재를 허용하지 않으면 회담을 100번을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신경질을 벌여가지고 한 반나절 정도 그렇게 묶여 있었죠. 그렇게 물꼬를 텄는데 2009년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 길이 막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제일 크셨어요. 지금 우리 국민이 얼마나 불안하게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6.15와 14를 이 대통령은 반드시 지키십시오. 실제로 퇴임 이후에도 다른 거는 둘째치고 한반도 평화에 관한 연설을 국내외에서 계속 하셨고